몸이 찌뿌둥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 어깨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어깨가 늘 뻐근하다, 무겁다, 아프다, 묵직하다, 짓누르는 것 같다. 통증을 호소하는 표현도 다양한데요. 오십견으로 불리는 동결견, 유착성 관절 낭염을 비롯해서 석회화 건염,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충돌 증후군까지 어깨 통증을 부르는 질환들도 많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노력 있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재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깨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요, 늘 아프다는 말을 하십니다. 개운한 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만성적인 경우가 많은 게 어깨 질환일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급성기로 외상이거나 다쳐서 생기는 거는 이제 급성기 통증인데요. 네. 대부분 모든 환자분들은 조금 아프셨을 때는 그냥 며칠 쉬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질환이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만성적이라고 통증을 느껴서 보통은 아프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지니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짧게는 뭐 1, 2개월에서 뭐 3 네. 내지 5개월 정도에서 오시기 때문에 아프다고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만성적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어깨 질환이 요즘에 왜 자꾸 많아지냐면 제가 환자분한테 외래 볼 때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발품을 팔았는데 요즘에는 다 스마트 기기나 아, 컴퓨터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네. 아무래도 팔을 쓰는 일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로 할 일을 팔로 많이 하면서 네. 아무래도 팔에 예전보다는 다리 할 일을 팔이 더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노출되는 경향이 더 많아져서 통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개는 좀 만성적으로 계속 찌뿌듯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관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다리를 찢으려면 특별한 훈련이나 요가 같은 게 필요하지만 예. 어깨는 누구나 다 쉽게 180도 이상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관절 가동 범위 평가를 하는 걸 보면 그 양식에 따라 다양한데 최대로는 640도 정도 움직일 와, 수가 있습니다. 640도까지요. 네네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보통 180도 이상 쉽게 들 수 있는 건데요. 예. 어깨 방향은 크게 6가지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데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그렇게 6개 방향으로 자유로움을 갖는 것만큼 어깨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자유로움을 갖는 대신 그 대신 또 불안정성이 많아서 손상이 많이 오는 게 아, 어깨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깨 통증을 느끼는 건 뼈의 문제일까, 근육의 문제일까 궁금한데요. 우리 어깨가 뼈, 관절, 인대, 근육, 힘줄 복잡하게 구성돼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관절염이라 얘기하는 거는 무릎이나 고관절 이렇게 서 있는 관절이 많은 거고요. 사람이 이제 그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팔의 자율성을 가진 만큼 팔의 움직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범위가 넓은 대신 그거를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주변에 인대나 힘줄이 많이 안정화시켜줘서 어깨 움직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깨뼈는 이제 세 개의 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깨뼈라 그러고 그다음에 팔 전완부라 그러고 그리고 빗장뼈라 그래서 쇄골 이 세 개의 뼈가 아, 관절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이에서 인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인대와 어깨 움직임 사이에서 어떤 질환들이 생겨서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깨 손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일단 뭐 움직임이 불편한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되게 주무실 때 움직이다가 돌아 눕거나 해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아, 많고요. 그래서 주무시다가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잠잘 때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대개는 이제 어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사람이 매일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예. 고를 때마다 옷 갈아입을 때마다 뭔가 통증이 생기는 거. 음. 그게 이제 초기에 시작이 되고요. 되게 이제 대학병원 정도까지 올 정도면 심한 분들은 이제 근력도 조금 떨어집니다. 통증이 네. 심해져서 근력도 떨어지고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깨가 찌뿌듯하게 아프고 내가 보통 하고 있는 일상 생활들을 제한이 있는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옷 갈아입을 때 불편을 느끼시면 상당히 좀 불편하겠어요, 생활하는데.
그렇죠. 인제 보통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양쪽으로 아프신 분들은 되게 드물기 때문에 네. 한쪽만 아프시면 되게 처음에 옷을 입을 아. 때는 아프신 쪽 먼저 끼고 안 아픈 쪽을 돌려서 끼고요. 벗을 예. 때도 마찬가지로 안 아픈 쪽을 빼고 아픈 쪽은 그냥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 벗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켓 벗어 보세요." 그러면 딱 환자분들이 어느 쪽 어깨가 아픈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도 참 많던데요. 네. 보통 인제 가장 인제 많이 알고 계신 게 인제 동결견이라 그래서 인제 네.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질환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제일 인제 병태 생리가 많이 밝혀져 있는 것은 회전근개 염증이 있거나 파열이 있는 질환들이 있고요. 네. 통증이 심한 경우는 석회성 건염, 음. 그다음에 인제 충돌증후군, 견봉화 활액낭염, 그다음에 이두근의 건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은 어깨관절에서는 경추부 질환이 같이 동반돼서 아픈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추부 질환이요? 네, 그러니까 소위 환자분들이 이제 디스크라고 하시는 아, 거죠. 근데 디스크. 이게 예,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런 질환들에서 그 경추 5번, 6번 질환이 많은 경우에서는 통증이 어깨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 그 질환의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통증이 어깨까지 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어깨까지 오는데 보통 어깨 질환이면 되게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에서 되게 통증 부위가 많고 주로 이제 전방이 아프면 어깨 질환일 확률이 높고요. 네. 대개 뒤쪽이나 팔꿈치 아래로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는 경추부 질환의 감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근데 통증을 느껴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상이 힘들어지잖아요. 팔을 들기도 힘들고요. 근데 네. 그중에서 석회와 건염으로 인한 통증이 가장 심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석회로 생길 수 있는 통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요로결석이라 그래서 그 소변 나가는 길에 석회가 생겨서 자극이 되면 아픈 것만큼 그만큼 어깨도 마찬가지로 석회성 건염일 때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네. 석회성 건염이라고 다 아픈 것은 아니고요. 석회가 그 힘줄에 침착이 되거나 아니면 고정돼 있던 석회가 녹아갈 때 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보통 이제 쩔쩔매고 대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어깨가 그러니까 보통 아. 일반적인 그런 회전근개 손상이나 동결견이 아니라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오시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석회성 건염이겠구나.'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거네요. 그러니까 건드린다기보다는 환자분들이 인제 움직이실 때가 아프고요. 아. 대개는 인제 힘줄 내부에 석회 덩어리가 이제 커지고요. 그 예. 염증 물질들이 주변으로 나오면서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드물게는 그 석회성 건염이 힘줄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네. 주변에 다른 어깨 구조물의 연부 조직에 자극이 되는 경우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 보통 이제 근데 주의가 필요한 거는 단순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석회성 건염이 모든 통증 원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깨 진료를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이학적 검사와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장 흔한 건 오십견으로 불리는 동결견이라는 말은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오십견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예.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싫어서 이제 오십견이란 말을 쓰는데 오십견은 실은 이제 옳지 않은 단어고요. 이게 되게 이제 일본에서 기인했다는 설이 가장 많은데요. 네. 오십견은 옳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이제 동결견이라는 말이고요. 그게 동결견. 네,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프로즌 숄더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동결견이 많고요. 대부분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 네. 그다음에 관절 주위염 요런 말을 쓰고요. 그게 조금 근데 그거는 어떤 이제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에 붙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통증성 경부 강직이란 말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 염증이 있는 시기냐 아니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십견은 좀 증상으로 이제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음. 이제 환자분들이 워낙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오십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예. 저는 그 단어는 옳지 않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오십견의 이름 때문인지 나이 네.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화가 원인인가요, 이건? 그러니까 노화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실은 이제 뭐
되게 40대, 50대 이후에 55세 이후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돼 있지만 30세에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게 한 2에서 10% 정도 생기는 질환이고 보통 네. 40세에서 60세에 많이 호발하고 그리고 실은 이제 저희가 오십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붙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고 나이 때쯤 생겨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옳은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석회화 건염,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이게 또 각각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차이점이 뭔가요? 그래서 아까 석회성 건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부위에 석회가 생기는 얘기를 석회성 건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가장 흔한 거는 실은 어깨 통증에서 가장 흔한 거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요. 그래서 극상근, 그다음에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요 네 개의 힘줄로 구성되는 게 회전근개인데요. 네. 그 회전근개의 일부 이렇게 손상이 되면 보통 파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 파열이 되거나 뭐 전증 파열이 되는데 그렇게 힘줄 일부분이 손상이 된 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게 가장 흔하긴 한데요. 근데 파열된 모든 환자가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 파열되면서 손상이 최근에 시작이 되면서 주변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그 근력이 아까 제가 힘이 좀 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를 해서 초음파나 MRI를 해서 그 힘줄이 이제 결손이 돼 있는 걸 확인할 때 진단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전에 이제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만나서 팔을 움직여 본다든지 그 신체적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이 생기면 그런 걸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충돌 증후군은 이제 보통은 이제 활액낭염이 생겨서 그 부분에 염증이 자극이 되면 그런 진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손상이 동반이 돼서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세한 그 힘줄의 파열로 인해서 그 회전근개가 견봉화 상안골에서 충돌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깨 손상이 있을 때 초기 증상이 있습니까?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아프시면 대개는 이제 좀 쉬거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은 범위만 움직이다 보면 자연경과상은 이제 1, 2년 지나서 좋아지는 음.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은 자기가 손상이 있었지만 아프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요즘은 좀 드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팔을 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태블릿 PC나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어 가지고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좀 더 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옛소근도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재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깨 통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진료를 받을까요?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참다가 병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질문이고 보통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일가 친척이나 다른 분들한테 많이 묻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경우인데요. 네. 결국 저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재활의학과에서 얘기하는 게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깨를 사용해서 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가능하면 초기에 와서 진료를 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내가 어깨를 사용한 일이 별로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많이 쓰지 않고 통증이 좋아지면 그냥 경과를 보셔도 무난할 것 음.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운동선수 예를 든다면 투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아프시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축구 선수 같은데 어깨가 좀 아프면 어깨를 안 쓰고 좋아질 수 있는 경우면 조금 지켜볼 예. 수도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경과를 좀 생각이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켜보는 과정에서 점점 좀 좋아지는 경향이면 아.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어깨를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옷 갈아입고 벗고 할 때 큰 문제가 없다면 좀 지켜보셔도 될 것 예. 같고요.
근데 내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뭐 회사 가서 일을 하실 때 불편함이 계속 점점 증가된다면 그런 경우는 빨리 와서 병원에서 그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시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흔히 근육이 놀랐다는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이 놀랐다는 표현은 이제 저는 이제 옛날 예.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요즘에는 그런 초음파 검사나 이제 MRI 검사나 영상의학 검사 기법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통증이 생겼을 때는 크던 작던 힘줄에 손상이 생겼을 겁니다. 아. 이게 눈으로 보일 만큼 큰지 아니면 미세하게 손상이 됐는지인데요. 네. 미세한 손상인데 더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음. 자연스럽게 나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내가 별 불편함 없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초기가 이제 손상이 시작이 돼서 점점 더 진행은 될 거거든요. 예. 근데 많은 경우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된 거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진 않는 음. 것으로 돼 있는데요. 네. 천천히 이제 나빠지게 하느냐, 갑자기 더 손상을 더 많이 음. 시키느냐는 이제 보통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시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생겼는데 잠깐 해서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계속 통증이 생긴다면 그런 경우는 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될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를 볼 때 아무래도 요새 영상 검사 기법이 많이 나와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 상태와 일단 병력 청취, 그다음에 위험 인자에 대한 과거력,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보통은 이제 아까 석회성 건염이나 관절 부위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외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초음파 초음파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 아. 네네. 그리고 다른 어깨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나 복합적인 질환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네. MRI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환자가 느끼는 통증에도 좀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통증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고요. 예.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자기는 얼마큼 아프다, 음. 얼마큼 안 아프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숫자로 통증 정도를 보통 병원에 가시면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점에서 이제 10점 스케일로 저희가 보통 여쭤보게 돼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한 1점에서 3점, 그러니까 안 아픈 게 0점 기준이고 가장 많이 아픈 극심한 통증이 10점 기준에서는 경증은 보통 1점에서 3점 정도를 두고요. 중증은 한 4점에서 6점, 그리고 이제 아. 7점 이상은 이제 심한 통증으로 보는데요. 네.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게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기 날 때만큼 아픈 아. 둔만 통증이 한 8점 네. 정도 되고요. 아. 우리가 손에 칼을 베이거나 이렇게 피나고 이런 경우에 아픈 게 3점 정도로 생각했을 때 네. 어느 정도 단계라고 음. 물어보고요. 보통 이제 어떤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면 보통 4점에서 6점 사이인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어깨 통증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듣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어깨가 너무 아파요. 팔을 드는 건 꿈도 못 꾸고요. 특히 밤만 되면 통증이 2배는 더해지는 것 같은데 끙끙 소리가 날 정도로 진짜 아파요. 또 자세를 바꿔 누울 때 팔이 눌리는 것처럼 엄청 아프거든요. 팔이 아픈 건지 어깨가 아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도 모를 정도로 쑤시고 눌리고 아픈데요. 혹시 몰라서 항상 소염 진통제랑 근육 이완제를 준비해 두거든요. 하루에 2~3번씩 사나흘을 먹어야 가라앉거든요. 제가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하고요. 또 옷을 입을 때 옆에서 도와줘야 할 정도로 소매에 팔을 끼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지금 팔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저나 약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걸 먹는데 이걸 며칠씩 먹어도 괜찮은 건지, 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조심하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또 안 먹으면 아프다니까요. 네. 어깨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통증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어깨, 허리, 목까지 다 아프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수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인제 만성화된 통증인 경우에서 인제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통증은 주로 어깨하고 팔꿈치까지의 통증에서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요? 네네. 어깨 질환인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대개는 전방 부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굽기에 대한 격리할 때 조금 더 올리면 어깨를 만져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들이 이제 어깨 질환들의 대부분 통증이고요. 근데 전신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실은 뭐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 양쪽으로 동시에 아프다면 그런 거는 어떤 전신적인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경추부 질환인 경우에서 어깨 통증이 동반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팔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런 쪽의 질환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고요. 허리까지 아픈 경우는 어깨 질환이라고는 좀 상관이 아,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통증이 밤에 유독 심하다고 하셨어요. 통증이 이렇게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뭐 많은 가설은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의식하지 않고 이제 밤에 주무시는 동안 사람이 뒤척일 때 예. 그 부분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의식하고 어깨를 고정하고 움직였을 때는 통증이 없는데 자는 동안은 팔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이 될 때, 특히 문제가 있는 힘줄이나 뭐 그 관절랑 이런 데가 자극이 되는 경우에 이제 놀라서 벌떡 깨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 아픈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마다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사나흘씩 복용하고 찜질과 파스를 붙인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약을 사서 드셨을 때 통증이 조절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기저질환이 특별히 없으면 약을 드시는 거는 대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어떤 약인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많이 먹거나, 음. 되게 환자분들이 뭐 약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는데 똑같은 약을 두세 개씩 아.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예. 경우는 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뭐 병원에 와서 실은 처방을 받으시면 되게 뭐 원장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필요한 약을 선택해서 드리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병원에서 약을 타서 드시는데 또 아파서 약국 가서 약을 먹으면 약이 중복으로 드시는 경우가 아. 있을 텐데, 그때는 허가 용량보다 초과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만 제외하신다면 되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급하시다 그러면 전에 처방받던 약을 가지고 약국에서 사실 때 겹치지 않은 약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육 이완제가 간에 무리를 준다는 말을 들으셨다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간에 질환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간에 무리가 되는, 예를 들어 뭐 술을 뭐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내가 간염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 이상은 대개는 일반적인 큰 이완제가 간에 특별히 문제를 주진 않습니다. 네. 팔을 들기도 힘든데 주변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도 들으셨다고요. 교수님, 이럴 때 운동이 필요합니까? 이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제안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움직여서 낫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동결견인 경우인데요. 동결견인 예, 경우요? 동결견인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염증기를 지나서 동결기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기간이 굉장히 환자분에 따라서 유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되게 그 기간 동안 운동해서 좋아진 경험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아.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나 뭐 석회성 건염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움직임을 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긴 시간 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대부분 병원에서 그런 통증이나 염증기가 해결된 환자들한테는 이제 운동하시고 이제 경과를 보는 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그러다가 좋아진 기억만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대개는 통증이 동반되는 운동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내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하시는 거는 시도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운동해서 이걸 좋아지게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쉬고 염증이 가라앉는 걸 기다려야 될지는 그 질환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네. 팔 돌리기와 같은 운동은 좀 어떨까요?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동결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움직이는 동작이 필요한데요. 아. 근데 어깨를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아까 제가 거의 600도에서 450도 정도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움직이는 범위가 올바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음. 없는데 그 정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 범위 내에서 운동하시는 거는 괜찮고요. 일단 가장 쉬운 잣대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신다는 거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재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치 오늘